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과 사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계곡살인 사건의 쟁점까지 주요 사회 이슈들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행된 지 100일이 됐는데 일단은 좀 현장 상황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강해진 그런 상황이겠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이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기업들은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잘 모른다라는 답변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이제 비율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대비도 하고 대응할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실태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한 기업의 80% 이상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경영상에 어떤 부담이 커졌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또 반대로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처벌이나 이런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노동계라든지 이쪽에 이제 어떤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정치권이 많은 갈등을 빚고 그다음에 이제 재계와 노동계가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충돌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생겼음에도 아무도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주가 같이 해야 될 이제 의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이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또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별도의 좀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 등이 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한편으로 좀 귀를 기울여서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보완이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인수위도 법 보완을 예고한 상태인데 어떤 방향으로 좀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이 법 자체가 이제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일이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처벌된 판례라든지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말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자문하는 회사 같은 데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변호사님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떤 조치를 좀 해두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법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처벌 규정이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억의 벌금의 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안전 및 안전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시행령 내용을 보면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다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이미 사업주가 처벌된다고 규정이 돼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보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그러면 과연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못했던 사업주라면 이거를 이제 중대재해 때문에 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주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도 되게 애매한 게 만약에 100% 주주인 회사인데 이 경영자만 따로 이제 뭐 월급 받는 경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고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굴 처벌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애매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예. 다만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정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시행령에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벌칙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적절한 방향과 방법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회사의 견습 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일단 버스업계 이제 견습 기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견습 기사라는 건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할 때 버스 기사 채용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버스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버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버스 노선에 일반적으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견습 기간을 한 뭐 3개월이나 뭐 이런 정해진 기간을 둬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견습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견습 기사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된 이 사례는 2015년 9월 달에 이제 이 견습 기간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선을 운행하는 테스트를 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 버스 기사, 이 견습 기사가 이 좌석에서 운전석에서 낙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상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상이 발생한 것을 산재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산재라고 하면은 산재보험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산재급여가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견습 기사의 경우에는 지급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대립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은 이제 견습 기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어찌됐든 간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근로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아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인턴이라던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비슷한 판결이 적용이 될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시용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용 관계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인턴이나 이런 건 보통 수습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수습과 시용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습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을 배운 기간 동안은 뭐 급여를 조금 더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제한이 생기는 이런 것을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근로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시용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회사 측에서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 본인들의 회사에서는 일단은 이 기사를 채용하기 전에 노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제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선이 어디를 들르는지를 볼 수 있도록 같이 타는 겁니다. 같이 타서 이제 노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운전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이 버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몰아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는 예. 어느 정도의 운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양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시용 관계, 그러니까 이 노선 숙지라든지 테스트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와 근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사실관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본 기사,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하는 기사분이랑 예.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이 회사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이 이제 당사자분도 예. 이 지시를 같이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점심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시용 관계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근로 계약의 체결이 있는 거지만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관계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있는 시용관계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자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용관계 뭐 조금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달리 판단이 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뭐 노선 숙지라든지 과정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이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의미가 있는 판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여건이라면 이번 판결이 굉장히 유의미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은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이제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좀 마련한 이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주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부겸 총리 그리고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 이 백신 접종을 이제 이 백신 정책과 관련돼서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이제 강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선택권이 제한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이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형사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다만 좀 판단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무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을 뭐 의무적으로 시켰거나 강요한 것은 또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의무화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은 어쨌든 선택권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평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피해 보상을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쟁점 짚어주셨습니다만 향후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 이게 아마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일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어야 되고 이 고의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서 이 백신을 맞게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피해를 발생하는데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 이제 증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사망에 이른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뭐 사지가 이제 마비가 되셨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각자마다의 손해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신체 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한 경우에는 이분이 원래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 사망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뭐 입게 된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신체 감정을 해야 되고 신체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이제 청구 금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3,100만 원으로 일단 청구를 했다고 나와요.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소액사건 심판법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빨리 사건이 진행이 되고 예. 이제 3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 사건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형식적으로 3,100만 원을 일단 신청을 하고 감정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한 다음에 이런 손해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장을 해서 그때 뭐 이제 합의부로 다시 변경이 된다든지 예. 이렇게 지금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소송적으로는 사실 쉬운 소송은 아닌 것이 인과관계 입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예. 있고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강제적으로 맞게 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선택해서 안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결국에는 쟁점이 쉽지는 않은 쟁점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그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넘겨졌는데 기소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이은혜가 내연남인 조현수와 짜고 남편 윤모 씨를 높이 4m 정도 되는 바위 위에서 3m 정도 깊이의 계곡 물속으로 빠뜨려서 이제 이 사망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다라는 게 이 기소의 내용인데 예. 지금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 살인죄를 적용할 때 애초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개념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물에 예.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살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기소장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남편 윤모 씨를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착오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대목이 앞으로 상당히 좀 조명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살인죄 적용이 됐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조금 본 것이 원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굉장히 입증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제 짠 논리를 따르면 아마 이 가스라이팅,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 지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 살인의,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에 의한 살인죄를 받는데 예. 이거는 논리를 이제 입증하는 것이 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조금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아무래도 살인미수 두 건이 앞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련된 행동이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예상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쟁점이 많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인 증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가족들도 엄벌을 촉구하면서 지금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탄원서를 보내달라 이런 호소문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엄벌의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뭐 탄원서라든가 이런 거 보내달라라는 이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또 이 글 내용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입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이은혜가 자신의 이제 친딸을 이제 이 남편 윤모 씨의 입양을 시킨 것인데 윤모 씨와의 사이에 입양을 시킨 것인데 예. 이게 나중에야 이제 유가족들이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양을 한 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이은혜가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처음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 여러모로 이 사망한 남편 윤모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예. 입양도 결국 이러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입양과 관련돼서는 이걸 이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